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한 거죠. 전세시장을 때려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왜냐면은 주거 안정성이 핵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거 안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한 발언을 한번 보고 이게 과연 전세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 더 오른다고 계속 부추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을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 경제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세 부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 부담이 심한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세 보증보험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해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성숙화시키겠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전월세는 지금 2에서 4년 내에 퇴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무너지면 임차인 보호도 안 되는데 시장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쓰러뜨리고 있다. 자, 기업형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세가 공급이 되면은 계속 2년마다 계속 임대를 올리고 이런 데보단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여기도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요, 여태까지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임차인 보호를 해줬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는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4년치씩 전세 올린다고 임대차 산업 때문에 전세가 폭등시켰었죠. 그리고 그 돈을, 폭등시킨 돈을 딴 데다 유용을 했죠. 그리고 재작년에 역전세가 터지니까 안 돌려줬죠. 그리고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진짜로 임차인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전세 보증 사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답이 나온다.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요, 임차권 보호를 해준다?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건 전세가가 오르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돈을 다 딴 데다 써서요, 무슨 보호를 했어요? 보호를 안 하니까 정부에서 정책 저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저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국토부 장관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다. 지금 3월에 기사가 나왔지만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장기 임대 확대하겠다. 이게 공공임대 혹은 이렇게 좀 보장이 많이 되는 임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공급책이라는데 공공임대만 늘리고 있다. 근데 공공임대를 늘리는 공급책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공공임대 늘리는 거 효과 없다.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공급 부족이니까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임대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집값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들 뜨고, 심지어는 그런 거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임대주택 너나 사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을. 왜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집값 안 잡힌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냐?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가지는 저런 거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집값 못 오르고, 그러니까 분양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집값 잡힌다.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문재인 정부 욕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차별이 심하니까. 오늘 기사도 뜨더라고요. 직업의 기천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가진 직업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이런 게 1등 나오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천이 얼마나 심하냐, 돈에 따라서 달리고.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게 만들죠. 건설사들이 돈 벌어먹기 가장 좋은 방법,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이 돈 벌어먹기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많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론을 그렇게 만들면서 언론에서 계속 때려주면은 어떤 상황이 나온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저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도 영향이 받고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죠. 과거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뉴스에서 전세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 원래 전세를 살면서 목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조그만한 집이라도 사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전세가 사라지거나 터무니없이 높아지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니까 당장 사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목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잔뜩 끼고 경기도에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70%는 주담대를 받고 나머지는 입주해 있는 집에 전세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니까 전세가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전세는 원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까지 들어오게 만들면서 수요를 늘려버렸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이걸 가지고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부일남 정태희 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는 정책이 나왔다 하면서 2011년 기사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부터 시작한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를 올리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심하니까 2011년에 그런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더 늘린 거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전세가를 더 올리는 정책들을 계속 썼죠. 그거를 언론에서 반대로 조장을 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 와가지고 조장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거죠. 전세 자금 대출이 내 희망이다.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심했죠. 왜? 노무현 정부 때는 전세 자금 대출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도 유동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전세 시장에다가 매매 시장까지 동시에 양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을 했던 거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조작만 하려고 그래요. 전세 자금 대출이 언제 풀렸는데. 부동산 전문가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이 순서도 몰라요? 전세자금 대출이 언제 먼저 풀렸고, 먼저 풀리기 전엔 전세가가 어땠는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부추겼지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법이 불러온 최악의 전세대라.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도 임대차법에 따라서 갱신한 사람들은 전세가 폭등할 때 버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폭등할 때 안 올려줬으니까 더 버틸 수 있었죠. 임대차법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었죠. 전세자금 대출이 저금리를 만나면서 올라간 거였죠. 근데 임대차상법이 많이 지켜줬고, 그러니까 이번에 합헌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저런 공공임대주택이 전세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냐? 그러면 많이 하는 데를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LTV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거는 외국이랑 비교하면서 이런 거 비교는 왜 많이 안 했어요? 2020년 기사인데 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임대차상법 기사 많이 보셨어도. 자,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주거권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명문화했다. 헌법이라는 소리죠, 이제. 그래서 유럽을 보니까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여러 단계를 거쳐와서 처음에는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정착을 하면서 주택보증기금을 만들고 상호 연대기금으로 1차 보증하고 2차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체제가 정착되고 이게 임대료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 네덜란드만 그러냐? 덴마크 같은 경우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 성격의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재고량의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주택이 다 헤쳐먹는 거 아니다.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임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다. 이런 유럽에선 주거비를 안정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했었고, 그 안정되는 곳 중에 독일도 있었죠. 근데 독일이 딱 공공임대주택을 줄여버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효과를 봤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설 마피아들의 기득권을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 기사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누르는 정책을 썼더니 얘 때문에 전세가가 튄다 라고 해서 전세가가 더 튀지 못하게 막는 정책을 없애려고 했던 거고.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주거비가 저렴한 이유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저렴하니까 전세가 더 올라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보편화된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20에서 25%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다.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DTI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렴하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 비율을 조사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비율이 낮다. 보통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주거비 비용이 아무래도 적겠죠. 더 많이 내더라도. 근데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써야 된다면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만들어야죠. 반대를 할 게 아니야. 또 우리나라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전국 기준 15.7%다. 그러니까 싸다. 월세가 그럴까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저럴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핵심 지역들 보면 다르죠. 또 왜냐면 고시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금리 땐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에 거주하는 것이 저렴하지만 고금리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 역시 주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가 넘는다면은 주거비가 임계점에 왔다는 소리고 주거비가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세가 지금 저렴하다. 전세 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월세가 더 비싸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월세가 더 비싸서 전세로 들어가면은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전세도 떨어져야 될지 아니면 아직 저렴하니까 전세가가 더 올라가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그럼 한계를 맞이했느냐 안 맞이했느냐 요거 보면 답 나오죠. 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DSR이 31.5가 나왔다. 근데 DSR 뭐라고 그랬어요? 세전이라고 그랬죠. 월 소득은 세후죠. 세후 대비로 공공은 20에서 25, 그 다음에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금 떼기도 전인데 31%를 넘어가 버렸는데 얼마나 주거비 지금 부담이 심해요? 전세가 올라가야 된다고 부추기는 인간들은 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차익을 누리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저런 것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거비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반기 역전세 온다며 전세가 오른다. 8월부터 9월에도 상승, 10월에도 상승, 11월에도 상승, 계속 오를 거예요. 12월에도 상승, 1월에도 상승, 2월에도 또 상승할 거고 3월에도 또 상승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터진다. 2022년 하반기 어땠는데 그때 다 구라인 거 증명된 것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은 전세가격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꺾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매매가 왜 나와요 지금? 시세 같은 게 왜 받아가지고 굳이 지금 짓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올랐던 거 설마 떨어지겠어. 지금 떨어진 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닥이라고 부추기는 인간들. 또 한 가지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너네 주거 불안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년 전에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더라도 갱신가를 더 높게 해서 신규보다 높은 갱신가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거고 또 하나 보시자면은 요 보고서에서 나온 전세 가격 보면은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2년 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현 전세 가격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승폭도 꺾여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만 잡으면 된다는 거고 지금 전세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다. 왜 전세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냐?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요. 이제는 허그나 LH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 다 결국엔 다 혈세로 막아야 될 텐데. 다만 저 공공임대주택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주 자격, 그 다음에 크기. 임대주택은요 결국에 출산율이 낮아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랑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임대주택이 너무 작아요. 소형이나 초소형밖에 없어요. 이런 거 공급해봤자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신혼부부만 해도 들어가기 힘든데. 또 한 가지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소득은 있더라도 자산이 많지 않으면은 그런 영향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격 조건도 너무 많고. 근데 막상 그 자격 조건에 혜택 보는 인간들 보면 임대주택 가보면은 외제차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막상 진짜로 받아야 될 취약계층은 못 받고 오히려 그 혜택을 잘 안 받아도 되는 인간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사람들 진짜로 힘든 취약계층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크기를 늘려가지고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면은 당연히 주거 안정은 된다. 전세가도 잡힐 거고. 이런 부분만 똑바로 하게 되면은 저거를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
그렇지만 저게 진짜로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세 갭투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전세가 하락은 매매가 하락을 당연히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리고 그 전세가 상승폭도 계속 꺾이고 있으니까 하락도 오지 않았다. 허브가 보증을 이제 좀 더 빡세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시장은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